34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몇 가지 지금까지 배당에 대한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우선 첫 번째 따라서 순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런 정리 단톡에 보시면요. 지금 이제 그 3번에 보시면 이제 340페이지입니다. 그 배당 순위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선순위는 집행 비용이죠. 그래서 집행 비용이고 지금 이제 그 맨 위에 있는 박스에 좀 조세하고 특히 저당권, 전세권 같은 거 이것이 지금 맨 앞에 것은 그 법정 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일 때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경우에는 그 조세가 더 앞에 있는 조세가 후순위 밀리겠죠. 그리고 가운데 조세는 법정 기일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과는 당연히 뭐 조세가 저당권보다는 선순위 되겠고 오른쪽 맨 위에 있는 그 저당권이 아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1순위는 그 집행 비용이라는 것은 그 세 군데 다 똑같습니다. 역시 그리고 두 번째 주의할 것은 이제 우리가 민법상 그 저당 목적물을 이제 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저당 목적물의 제함실자라고 하는데 이 저당 목적물의 제함실자에 대한 지출한 필요비라든지 유익비 이것도 우리가 아주 뭐 비용을 먼저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적물 자체에 들어간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필요비 유익비는 집행 비용 다음으로 우선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그 유명한 소액보증금하고 최우선 특권으로서의 임금 채권이죠. 그래서 3개월분의 임금, 3년간의 퇴직금인데요. 역시 이것은 똑같습니다. 3순위로 갔고요. 다만 이제 4번에서 와서 4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조세보다 앞에 있는 저당권이기 때문에 일단은 4번과 우리가 5번과 6번과 7번을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일단 당해세는요. 당해세는 그 5번에 있는 저당권이죠. 저당권 등 담보권보다 우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5번과 7번인데요. 지금 5번은 법정 기일 전이니까 그 7번이 조세보다 앞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의할 것은 이렇게 법정 기일 전에 있는 저당권하고 통상임금하고 일반 세금의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원래 그 6번, 10번이죠. 그러니까 통상임금과 세금에 대해서인데 이게 법정 기일 전에 있을 때 이것은 앞에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이 통상임금이고요. 그 다음에 국세 등에 있었고 8번은 이제 일반 공과금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산재보험, 국민건강보험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 8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좀 실무적으로 더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언제 했느냐 이것들이 문제 되는데 그 62번이 각주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8번에 있는 일반 채권자, 과태료 등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다시 볼까요? 그 조세 채권보다 법정기일 후라다. 됐으면 당연히 그 1번, 2번, 3번은 똑같아요. 비용, 필요비, 소액보증금 같고요. 다만 이제 당해세나 조세가 동순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이니까 그 뒤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통상임금이죠. 그래서 볼 수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이걸 토대로 몇 가지를 다시 이제 결론을 정리해 보면요. 현재 그러니까 1번, 2번 그 집행 비용하고 세함실자를 빼고 본다면은 가장 1순위는 오른쪽에 소액보증금에 대한 것들, 3개월에 대한 임금 채권들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액보증금에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판례를 하나 보시면 일단 주택임차인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 대지와 건물에 모두 배당을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서 그러니까 마치 그 대지와 건물 모두에
저당권이라는 우선권이 공동저당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동저당에 대한 그 규정을 유치해서 즉 대지와 건물의 경매가 됐다면 그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을 분담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임금에 대한 것이지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는 없고 그건 이제 일반 채권이다 잘 나오고 있고요. 당해세란 것은 당해세는 그야말로 저당권과 전세권보다 우선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순위로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조세냐 저당권이냐 그 문제인데요. 이건 법정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만약에 법정기 전이다, 그죠? 그래서 저당권 때 이제 후냐 그런 문제인데요. 그 밖에 이제 조세 확정일자에는 임차 보증금인데 다번에 만약에 저당권의 경우에는요, 저당권의 경우 일부를 누가 대변제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법상 대변제 때 배웠지만 일부 이전에 그 대변제했을 때는 그 대변제끼리 간의 상호 간의 순위는 당연히 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에 대해서 대변제했다 그러면요, 이런 얘기죠. 따라서 만약에 여기서 A란 채권자가 K1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저당권자가 이게 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때 B라는 사람이 뭐 보증인이거나 또 물상 보증이거나 이 사람들이 누구한테 K1한테 이렇게 3억에 대해서 대의 변제한다면 우리가 민법상 뭐죠? B는 A에 대해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받는 동시에 이 채권자 돈을 갚았으니까 대의 변제를 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이 채권과 담보권 이것은 이렇게 이전되죠. 이게 대의 변제에 따른 그렇죠? 채권과 저당권의 이전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약에 일부 대의다. B1과 B2가 만약에 1억씩 대변제했습니다. 1억씩. 그러면 1-1 B1, 1-2 B2 이런 식으로 대변제에 따른 부기 등기를 하지만 합니다. 이럴 때 만약에 이것이 경매가 됐을 때는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대변제한 사람끼리의 배당은요. 이것은 비례해서 균등받는 것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원래 저당권자, 원래 채권자하고 이 대변제자 간의 순위는 당연히 원래 채권자가 우선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집이 3억짜리가 실제 경매가 2억 받았다. 그러면요. K1이 1억을 받아가는 것이고 나머지 1억 가지고 B1과 B2가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그 다번에 각 변제에 비례해서 그 안분 배당을 받는 것은 맞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기 등기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우선에 받는 것은 아닙니다. 됐죠? 그리고 그 이번에 채권자와 일부 대변제자 간의 순위인데 채권의 일부에 대한 대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해서 채권자와 함께 권리를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민법상의 483조에 있는 조문인데, 그죠? 이때 배당 순위는 판례는 채권자가 일부 대변제자보다는 당연히 아까처럼 우선 변제권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죠. 그러나 이와 달리 피담보 채권이 일부가 양도했다든지 그 전문형 됐을 때는 대변제와 간에 그 채권의 우선순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안분 배당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K가 K2한테 양도했다. 그러면요 이때는 안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일부 때죠. 그 다음에 이제 4순위로서 이제 우리가 임금, 퇴직금, 채권에 들 수 있고요. 이런 그 임금, 퇴직금에 대한 채권이 우리가 저당권보다는 후순위지만 조세보다는 앞에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임금 채권은 우리가 통상 임금 채권은 저당권보다는 후순입니다. 그러나 당해세를 포함한 그 조세보다는 이제 선순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이번처럼 조세랑 공과금이 즉 조세가 저당권보다 우선하는 조세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저당권 그다음에 조세 저당권 근로환경 채권이 되겠죠. 그래서 이 2번 같은 것들을 주의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음 페이지 보듯이 342페이지에 지금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조세일 때는 예외로 임금은 조세를 앞설 수는 없다. 그래서 조세 다음에 저당권 다음에 임금 채권으로 간다. 왜냐하면 어차피 임금은 조세보다 앞설 수 없는데 그 앞에 있는 조세, 그보다 더 먼저 있는 조세에 대해서는 앞설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저당권이 없었을 때 임금과 조세 간에 조세보다 앞선다는 얘기가 이제 임금의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5번에 따라서 그 저당권 지금 5번이 그 얘기예요. 5번이 저당권이 아예 없을 때는요. 당연히 그 임금과 조세는 임금이 항상 당해세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그 2번과 3번에 임금과 근로관계 채권은 저당권이 없기 때문에 아까 같이 저당권보다 앞에 있는 조세란 말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임금보다 조세가 앞에 쓴다. 그 부분을 2번, 3번을 펼쳐놓은 걸 잘 보시고요. 4번의 배당 얘기입니다. 배당은 이제 우리가 배당은 지금처럼 이렇게 배당의 순위가 고정되지 않고 이것이 우선권 있는 순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우열 관계에 따른 변동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분하자 이렇게 하는 설도 있지만 실제는 우선권자가 먼저 갔기 때문에 안분한 다음에 흡수서를 체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우선권자와 일반 채권자가 같이 이렇게 쭉 나열됐을 때는 일단은 1단계로 그 안분 흡수서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안분하고요. 2단계로 자기 채권 중에서 1단계에서 받지 못한, 즉 안분 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보다 뒤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여루하다 말을 쓰는데요. 자기보다 여루한 채권자의 안분액으로 흡수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물론 그 밑에 배당의 방법은 그 안분 배당은 우리가 그 배당 재단이 건데 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각 채권자끼리 합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합계를 그 해당 채권에 대한 비율로 나눠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안분 흡수설에 대한 사례는 뭐 우리가 항상 패턴은 그 가압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가압류 다음에 오른쪽처럼 보세요. 하이스에서 가압류 다음에 1번 저당권이 있고 2번이 있다. 그런데 1월 7일 날 가압류, 5월 8일 날 금저당권, 7월 25일 날 금저당권이 있는데 11월 5일 날 임의경매를 놓으세요. 물론 이 임의경매는 뭐 후순위가 높네요. 그렇지만 일단은 순서는 가압류 다음에 저당권 다음에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압류 다음에 저당권 다음에 저당권일 때는 이때는 일단은 이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압류와 저당권의 관계가 문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 저당권과 저당권 여기 이 저당권과 저당권은 이제 이거는 흡수죠. 제가 흡수한 거는 제가 우선도 갖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남은 거 가지고 갖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가압류예요. 이 가압류는요 사실은 이 가압류 채권은 원래는 일반 채권인데 이렇게 시간적으로 먼저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유리한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압류는 이 우선권자보다에 대해서는 이 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몰라도 지금처럼 선순위 가압류일 경우는 이것은 이 저당권의 우선권의 효력이 이 가압류에 대한 처분 금지 때문에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가압류권자에겐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저당권의 우선적 효력을 가압류의 처분 금지 때문에 이 저당권자는 우선에 대한 변제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요 세 간에는 일단은 전부 일반 채권자만 보니까 일반 채권일 때는 뭐죠? 안분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컨대 거기 보듯이 그림 보듯이 보실까요?
가압류가 3천만 원이고 저당권이 3천만 원이고 4천만 원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 항상 안분한다는 것은 그 배당액을 알아내야 되는데 현재 배당액 들어온 돈은 얼마입니까? 그것은 배당재단이라고 다른 말로 배당재단인데요. 이 어떤 이 물건에 대해서 그 경매하고 남은 돈이 그 배당재단을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 도표 맨 오른쪽에 보면 위에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천만 원. 그럼 우리가 안분 배당은요. 일단은 이것이 가압류권자일 때, 저당권자 1번일 때, 저당권 2번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A, B, C로 되어 있는데 그럼 그림을 아시다시피 일단은 안분설은요. 일단은 전체 6천만 원에서 이 셋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압류와 저당권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합치면은 우리가 거기 지금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되겠죠. 그럼 10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가압류권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차지하는 비율은 지금 가압류는 우리 사례 보듯이 이거 3천만 원, 3천만 4천만 원이니까 이 3천만 원에 해당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분하면요. 요 10이 되니까 3, 6, 18 이렇게 지워서 1,800만 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B가 차지하는 비율은 똑같이 이건 3이 되니까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것은 10에서 이번 4겠죠? 4가 됩니다. C가 4니까. 그죠? 따라서 역시 3, 6, 18, 1,800이 될 것이고 이것은 4, 6, 24 해가지고 2,400만 원. 만약에 세 명이 똑같은 일반 채권자라면은 1,800, 1,800, 1,400 이렇게 우리가 3,600에다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안분해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받았을 때 이렇게 일단 그러면 가압류권자는 일단 답이 나왔죠. 가압류권자는 1,800만 받고 끝나는 건데 문제는 이 B와 C 사이예요. B는 이 둘 사이에는 완전히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얘가 다 같습니다. 다 같다는 것은 자기가 못 받았던 금액 1,200만 원, 1,200만 원을 다 받게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못 받았던 금액만큼만 자기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배당 금액은 3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에서 1,800만 원 뺀 1,200만 원만큼만 가져간다. 그래서 우리가 흡수의 범위는 자기가 배당받지 못했던 원래 배당 금액, 그죠? 자기가 받을 금액에서 배당 받지 못했던 부분만 빼자는 것이니까 이것은 3천만 원을 얘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때 1,200만 원은 얘한테 받겠죠. 그래서 흡수된 부분이 1,200만 원이니까 실제 얘는 1,200만 원에 대해서 배당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흡수를 한 결과 그 B는 3천만 원 다 받게 되고요. C는 1,200만 원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도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통 이런 얘기예요. 일반 채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선 채권이 있었을 때 배당 순위는 다시 한번 일반 채권이 있고, 또 가압류든지 일반 압류가 있든지 이렇게 항상 이 앞에가 일반 채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채권이 나온 다음에 우선권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이렇게 자기가 평등해서 안분해서 받는 금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후자끼리는 흡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안분 흡수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이제 342페이지에 다시 왼쪽에 있는 박스를 한번 볼까요? 박스를 보시면 이게 안분 흡수설이 그냥 판례면 통설입니다. 그래서 1차로 안분을 하고요. 2단계로 각자 자신의 채권액 중에서 그 안분 받지 못한 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기에게 여루한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해서 결과를 배당하자는 것이 그 스토리고요. 따라서 1항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단계에 대한 흡수를 할 때는 자기 채권 중에서 아까 1단계에서 그 안분 받지 못한 금액 아까 1,200만 원 썼죠? 그거를 1단계에서 있는 그 후순위자에게 안분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다.
다만 이때 흡수란 것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지 더 절차를 우리가 반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43페이지에 보면요. 그 결과가 이제 우리가 1800, 1800, 1400 이렇게 배당이 됐고 결론적으로 아무 수에 따르면요. 박스 가운데 박스에 보시면 그 B와 C는 3천만 원, 2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기타 그 안보 흡수설에 대한 사례였는데 우리가 어떤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 안보 흡수설인데 결국에는 뭐죠? 항상 그 1번, 2번, 3번에 보듯이 뭐 가압류나 압류처럼 이렇게 나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저당권, 뭐 이중압류, 또 2번에 저당권, 그다음에 뭐 배당료고, 그다음에 3번에 가압류, 그다음에 담보가 등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앞에 부분은 일반 채권, 우선 채권에서 이 둘 사이는 이렇게 흡수 관계가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순환 관계라고 하는데 이 순환 관계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결론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제 소액보증금의 채권을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례에서 보면요. 2001년 3월 5일자에 저당권 채권액이 3천만 원이고 뭐 그다음에 우리가 당해세가 2천만 원이고 임차 보증금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에 그 당시에 임차 보증 4천만 원에서 1,6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그 소액 보증금이었습니다. 지금 사례는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2001년 9월 15일에 있는 저당권은요. 1,600만 원이 아니거든요.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당권자는 사실은 그 저당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액보증금이 안 돼요. 그 당시 날짜로 봤을 때. 왜냐하면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뒤에 보듯이 우리가 그 저당권 설정될 당시에 소액보증금을 보기 때문에 그 전에는 1,60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당권과에 대해서는 소액보증금이 후순위입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우리가 소액보증금이라는 것은 거기 언더라인 그 박스에 보듯이 다음 페이지에 344페이지입니다. 그 담보물권자의 취득자에 대한 규정으로 갑니다. 그건 뭐냐면 그 조문에 우리가 주택임대차법법 규칙 3조에 우리가 담보물권 취득자 기준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더라도 구법 하에서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또 따라서 우리가 그 저당법에 우리가 저당권과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 일자인 날짜를 봐야 됩니다. 예컨대 2001년 9월 10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신고한 소액임차인은 그 후에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서울특별시가 보증금이 그러니까 2001년 당시에는 3천만 원에 1,2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1,600만 원에 대해서는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다시 볼까요? 다시 앞에 와서 보시면요. 343페이지입니다. 앞에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이거죠. 저당권자에 대해서는 소액보증금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액보증금은요. 또 세금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죠? 이것은 어느 하나가 평등이 아니고요. 서로 간의 우열이에요. 저당권보다 소액보증금은 소액은 세금보다 이렇게 서로 물리는 관계. 그죠? 그러니까 소액보증금은 저당권보다 앞에 있고 소액보증금은 또 저당권보다 앞에 있고 그러면 저당권과 그러니까 세금과 조세는요. 또 세금은 조세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왜냐하면 당해세는 당해세란 것은 무조건 당해세는 저당권보다 앞에 있으니까 이게 서로 우열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산적 않아요. 이럴 때는 이런 걸 우리가 순환 배당이다, 순환 흡수 배당이다 말을 하는데 뭐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4페이지에 있는 그 배당금의 지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배당금의 지급은 그 법원 사무관리점을 지시한다 되어 있고요. 배당의 실시 사유는 당연히 뭐 아무런 배당이가 없어요. 또 이의가 있더라도 그 이의가 완결된 것은 돈을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의가 완화됐을 때, 또 이의를 했지만 철회했을 때라든지, 또 5번처럼 이의 신청을 했는데 일주일 안에 배당이소를 배당이소를 못했어요. 또는 배당이소에 대한 소재기 증명서를 제출 안 했습니다. 그럼 배당이소를 한 게 아니죠. 또 5번처럼 6번처럼 배당이소를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스스로 취하를 하거나 또 취하 간주되거나 또 각하하거나 기각됐을 때는 그러니까 배당이소가 들어왔을 때는 배당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배당금을 줄 수 없지만 이렇게 배당이소가 종결됐을 때는 당연히 패소했다든지 그럴 때는 배당금을 주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 보시면 이제 6번에 배당이로 일단 배당이 신청하게 되면 일단 배당을 유보합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 유보됐더라도 이건 지금 끝났기 때문에 다시 속행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 사무관 등이 배당이소에 대한 피고가 소취하했는지 각하했는지 청구 계약신 거죠. 에 대한 증명서를 가져와서 청구를 하면은 그때 배당금을 주거나 아니면 공탁금이 되어 있다면 그 공탁된 지급 위탁서를 채권자에게 줘서 그 다음에 지급 증명서 가져가서 돈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 정지 서류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대금 지급을 하게 된 다음에 49조의 집행 정지 서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들어왔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경매 진행은 영향이 없고요. 다만 1호 1356 취소 문서가 됐을 때 어떤 채권자의 취소 문서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배당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정지된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 정지됐으면 배당을 중지하면 되는 그 공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4호 서류 같은 게 뭐죠? 변제했다는 증서가 됐더라도 그건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배당을 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변제하는 게 또 받아갔을 때는 부당이득 문제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역시 임의경매 똑같습니다. 임의경매도 쭉 봤던 겁니다. 대금 지급 후에 26조의 서류들을 통해서 그런데 거기에 1호, 2호, 3호가 그 경매를 취소한 서류입니다. 그러면 어떤 채권자에 대해서 취소한 서류가 들어오면요. 다음에 그 취소가 된 것이니까 배당에서 빼줘야 되는 것이고 5호는 정지문서인데 정지문서가 들어왔을 때는 그 정지가 풀릴 때까지 배당을 공탁하는 것이고 4호 같이 변제라든지 그런 들어왔을 때는 배당을 일단은 주게 됩니다. 배당 금액에 대한 그 배당 수정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로 임차권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 원본을 가져와라 말 하는 것이고요. 그 밖에 주민등록등초본 왜냐하면 대항력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임차권자 전차권자는요 우리가 그 경락인에게 또 집을 내줘요. 집을 명도해야 돼. 집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또 동시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법상 우리가 그 배당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뭐죠? 마치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 것이 배당금이니까 임차 보증금 받으면 또 집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보통 집행법상은요 이 경락인에게 집을 인도했다는 실제 인도 안 하지 않더라도 명도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는 것이 그 얘기고 그때 매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찍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증 같은 거, 계약서 같은 거, 설정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가압류권자는 이제 나중에 가압류의 결정문 같은 건데, 이때는 우리가 그 집행권원 판결문이 나왔을 때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그 밖에 대리인일 때는 우리가 위임한 사람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서 우리가 위임장에다가 인감증명, 물론 법인일 때는 법인인감증명서, 위임한 사람이 개인일 때는 개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줍는 처분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배당금의 지급에 대해서는 이제 규칙 82조에 가볍게 나와 있는데 일단 그 채권자나 채무자에 대해서 배당금의 겨부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전부 다 법원 사무관 등이 하는 것이고 역시 배당 유보 때문에 공탁했을 때도 그 공탁금을 주는 것도 배당 절차니까 전부 다 법원 사무관들이 하는 것이고 나가서 이제 배당 기일에 출소하지 않은 채권자를 위해서는 예금 계좌에 따라서 예금 계좌도 돈을 넣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가본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배당 재단에서 예컨대 법원에서 그 돈을 이제 보관금으로 보통 이제 갖고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경락대금은 다 보관금으로 갖게 됩니다. 따라서 그 추석한 사람이 에게 보관금 규칙에 따라서 배당을 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결국에 그 내부적인 절차는 법원 사무관이 배당금 출급의 사유가 발생하면은 보관금 출급 명령서를 작성해서 채권자에게 주면 그 채권자가 그 가져가서 관련 우리가 보관금 취급자에게 제출해서 돈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배당 재단이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보통 배당이라든지 그랬을 때는 그 공탁금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때 배당금이 공탁금 됐을 때 어떻게 찾습니까에 대해서는 공탁법상에 나오고 있지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배당 재단이 그 공탁금이 돼버렸을 때는 그 보관자가 이제 우리가 그 보관금이 아니고 공탁금이 돼서 공탁소에 보관이 됩니다. 그러면 집행법원인 경매법원의 사무관이 배당에 대한 지급 위탁서를 써주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그 집행법원의 배당계를 가서 지급 위탁서를 가지고 가서 우리가 또 그 배당 지급증을 가져가서 공탁계를 가서 돈을 받는다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탁과는 집행법원에서 작성해준 지급 위탁서하고 자격증명서를 가져오면은 그 채권자에게 공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배당의 절차입니다. 다번에 아까 계좌입금을 봤었고요. 물론 3번에 또 집행연의 정본과 채권증서 영수증 여부인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요. 159조에 법원은 배당표에 따라서 배당금을 주는 건 맞아요. 그럴 때 이 양의 채권 전부를 배당받은 채권자에게는 배당 지급증을 주면서 판결문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이제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채권 일부를 받았을 때는, 나중에 또 집행을 하기 위해서 그 집행에 있는 정본이나 채권 증서에다가, 일단 그 판결문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받았다는 것을 부기를 써주고, 다시 그 영수증만 채무자에게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은 채권자를 주겠죠. 그죠? 배당의 공탁은 이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그 160조에 있는데요. 이게 배당 유보 공탁입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배당에 공탁해야 되는데 요 6가지 사유는 뭐냐면 그 배당해야 될 채권들이 다음 같은 6가지. 자, 이론은 뭐냐면 보통 이제 정가 배민 이렇게 외워요. 자, 이론 채권의 정적권부일 때, 채권이 불확정 기한일 때 그 기한이 도래하면 주는 것이고요. 역시 이후에 가압 채권일 때도 그 송수할 때까지는 계속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호에 49조에는 집행 정지 문서가 됐을 때도 또 4번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가 있을 때도 똑같이 5번에 배당 이소가 되게 된 때도 그 재판이 끝나야 돈을 주겠고요. 공탁을 합니다. 그리고 6번에 민법 340조와 370조에 따라서 다른 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에 의한 그 물건에 대한 경매에 받는 것이 아니고요. 저당권이 안 돼 있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진행됐을 때 그때 그 다른 채권자들이 공탁을 청구합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알 수 있고요. 일단 이제 몇 개만 두세 개만 보고 첫째 가업만 보겠습니다. 일단 채권의 조건부라든지 정조건부 불확정 기한이 있을 때는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매로 인한 저당권, 소멸한 저당권이라든지 그 가등기 담보의 기본적인 채권 자체가 조건부라면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불확정되어 주는 것이죠. 그거 유사한 것이 2번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변제권이 있는 그 주택 상가에 대한 보증금을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돈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인 보호를 위해서 인도했다는 조건으로 아직 그러니까 경락인과의 그 다툼에 있어서 인도 증서를 못 가져왔다면 인도 조건부로 공탁을 하는 것이고 또 3번에 저당권이 그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때 이건 강제 경매가 됐을 때 만약에 역시 똑같이 근저당권자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표현 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공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인도 확인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무리 우선권 있는 임대보증금도 당연히 견학인에게 집을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당금을 받고 집을 안 보여주는 그 사안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수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임법상 동시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마치 조건에 있는 채권에 대한 마찬가지로 인도 조건부로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돈을 공탁을 해놓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인도 확인서는 이제 소액 임차인 전세권의 경우에도 인도 확인서는 이제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그 인도 확인서에는 보통 매수인이 작성된 인도 확인서가 맞는데 그런데 아예 그 별도로 인도 명령에 의해서 인도를 집행했을 때는 당연히 강제 인도 집행 조서로 가져오면 될 것이고 그 밖에 아예 미리 이사를 했다든지 변경된 주민등록 등초본 또 공모서 조회를 통한 점유자 확인이 다른 사람이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인도 명령서 없이도 배당을 받는 경우도 있구나 해서 알 수 있고요. 그죠?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가압류 채권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마저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